그 구조물을 달았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건 이런 구조물들이 공에 맞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시설물들을 좀 기피하는 이런 안전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경기장 찾는 분들이 많은 시기인데요. 불의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9일이죠. 이제 막 개막한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았다가 머리 위에서 떨어진 시설물에 맞아 다친 야구 팬분이 결국 3일 만에 숨졌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참극은 지난 토요일 NC와 LG가 맞붙은 창원 야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20분 무렵 가로 2.4m에 폭 40cm, 추정 무게 약 60kg인 외벽 시설물 루버가 3루 쪽 복도로 떨어졌습니다. 야구장 4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설물은 매점 천장을 때린 뒤 바로 이곳에 서 있던 관중 3명을 덮쳤습니다.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야구팬 A씨가 수술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NC구단은 가장 먼저 유족과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한편 내일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관중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매일 구름 관중을 이루던 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KBO가 다음 달 3일까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전구장의 시설물과 구조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지난해에도 혹서기 관중들의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성장에 걸맞은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두고 NC구단과 창원시 사이 책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프로야구 1000만 관객 시대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팬들의 충격도 상당히 큰데요. 회장님도 이 사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사고는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창문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그 알루미늄 판이죠. 큰 판이 3개가 각 창문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용도는 아마 날아오는 공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해놨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가드, 이 3개가 그중에 하나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혹시 공에 맞아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공의 속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의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작동되는지 보통 날아가는 속도나 타구 속도 정도 보면은 150km 안팎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초당 이제 40m/s인데 1초에 40m 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116줄 에너지의 단위.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군요. 날아가면서 어떤 물체를 타격했을 때 166줄인데 이 에너지는 11kg을 1m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11kg를 1m. 네. 굉장히 큰 에너지죠. 그러면 이 큰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힘이 가할 때는 118kg 이상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공에 어떤 것이 맞으면은 아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힘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구조물이 있죠. 구조물도 60kg고 4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높이 15m인데 이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이 구조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1000kg 이상이 힘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형제, 언니, 자매가 이 구조물에 타격이 당해서 사망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 경기장을 보니까는 2019년도에 새로 건축을 했어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마산의 종합운동장을 철거를 하고 네. 이제 공식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장에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아마 초현대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외장 있죠. 인테리어도 잘 해놨지만 익스테리어 디자인, 외장 디자인도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디자인이 지금 이번에 구조물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콘셉트이 보면은 어떤 사각형의 어떤 길이 방향으로 어떤 디자인이 좀 포커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건 이런 구조물들이 공에 맞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이런 야구장 같은 경우는 공의 힘이 굉장히 내가 드린 대로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시설물들을 좀 기피하는 이런 안전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구장의 특성을 좀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창원 NC파크를 종종 가봤습니다만 이런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달았고 그동안 관리하는 측이 좀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거든요. 그 구조물을 달았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어떤 공에 맞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구조물들이 그 공정이 시공 과정에서 어떤 불량 시공을 했을 경우에 이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전무지, 안전관리 능력 무지라 하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부주의나 안전불감증은 안전무지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안전무지나 안전부주의나 불감증은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는데 위험한데 내가 하면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게 안전부주의고 안전불감증인데 네. 안전무지는 내가 하는 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5살 꼬마 아기가 8차선 도로를 웃으면서 걷는 것은 안전부주의가 아니라 안전무지죠.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네. 얘기죠. 결국 또 어떤 얘기냐면 안전관리 능력 무지다는 얘기죠.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관중들도 우리 국민들도 안전무지를 타파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능력 무지를 타파해야만이 그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분야를 이번 사고가 그런 예를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야구장에 이런 이 건축물을 설치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좀 알았어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설치한 것도 뭐 일단 문제가 되겠지만 또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구조부의 안전점검을 맡은 측은 이 창원시설공단인데요. 그동안 안전점검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떨어진 구조물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 시설물 안전특별법의 안전점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안전무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항목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구차한 변명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창원에서 이 소속은 이 시설물의 소속은 어디에 있냐면 창원시거든요. 네. 그러면 창원시 산하관리가 인 창원시설공단이 있죠. 여기서 안전관리를 해요. 라고 지금 NC 지금 다이노스는 이것을 사용권을 가지고 네,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이 안전관리 항목이 뭐 여러 개 있겠죠. 나름대로 리스트가 있죠.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안전관리 리스트 항목 부실이고요. 또 이걸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안전관리 부실이겠죠. 그래서 창원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겠죠. 그러나 지금 책임은 창원시 소속이기 때문에 창원시냐 아니면 창원관리시설공단이냐 여기는 어떤 법적인 어떤 좀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창원시가 있고요. 창원시설공단이 있고요. NC다이노스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이 된 지가 2022년 1월이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거든요. 결국 산업재해는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게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게 중대산업재해예요. 근데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공중이용시설 있죠. 네.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이 나타나면 이제 중대시민재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중이용시설, 어떤 경기장이나 야구장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어떤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서 무조건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대 이 재시설이 설계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있을 때 사고 난 경우거든요. 네. 근데 설계 제조면은 이게 2019년도에 설계 제조 시공이 됐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지금 설계 제조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플러스 하나 관리상의 결함이 있죠. 그 이후에 네. 어찌 됐든 간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관리상의 책임이 있거든요. 이 관리상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후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이게 뭐 설계나 제조상의 결함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후에 우리가 관리상의 결함들이 있는지는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세 결함들은 지금 어떤 문제냐면 그 전에는 이 세 개 결함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에 그 법률 과실치사죄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법률을 강화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2022년부터 아예 사업주 총 책임자를 이제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관리상의 문제인지 제조상의 문제인지 어떤 결함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법에 적용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함께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돌발적으로 낙하물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정말 미리 예측할 수도 없어서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안전 점검과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야구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공에 대해서도 이제 사고가 나지만 이 공이 어떤 물체를 맞고 이 물체가 무너져서 떨어지면 관중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를 가겠다라는 이런 사고 인식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리 능력이거든요. 안전 관리 능력. 그러면 이 주위에는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해변가잖아요. 네. 바람이 세요. 공이 아니더라도. 네. 그럼 바람이 한 곳에 부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건물에서 반사가 시켜서 바람의 방향도 바꿔지면서 더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개울에서 물이 내려가는데 좁은 개울에서는 물길이 더 세죠. 네.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이제 빌딩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도시에 바람이 들어오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은 이 속도가 수십 배가 되거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렇다 보면 이런 바람에 의해서 어떤 구조물들이 뭐 회전이나 뭐 상하 여러 가지 어떤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어떤 안전은 어떤 안전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굉장히 네. 의지가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하자, 안전 관리하자라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안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게다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 안전 무지도 타파해야 돼. 아니 정말로 어디 곳에서나 안전이 보장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측에서 뭐 지리 지형적인 특성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겠고요. 또 이용하는 이 관중들 또한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야구장에 대한 좀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좀 팬들 사이에서 이제 좀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뭐 몇 가지 꼽아보자면 구조적인 특성상 인파 사고 위험도 좀 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야구장에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를 대비한 좀 대비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파 사고가 또 대형 인파 사고가 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야구장이나 무슨 전철 같은 데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어떤 것이 또 개선돼야 되냐면 안전 관리라면 획일적인 안전 관련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야구장에 시작되면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거의 분담되다시피 안전 관리 요원이 있거든요. 네. 이건 획일적인 안전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별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야구장에 딱 들어오면 최고 사람이 많이 붐빌 때가 출입하는 그런 시간대죠. 네. 이때 관리 요원이 그 위험한 곳에 출입구에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가 진행되겠죠. 그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슈퍼스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홈런을 쳤어요. 네. 그럼 열광되잖아요. 이때 이제 또 이성을 잃고 어떤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판정이 잘못됐다라고 서로 관중들끼리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한 어떤 대비책이 없으면 사고 나거든요.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관중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냐면 체류탄을 발사하거든요. 싸움을 정지시키려고. 이 체류탄이 더 관중 주의들을 더 흥분시켜서 압사사고가 난 이런 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만은 과거서 외국의 어떤 사례들 또 선진 어떤 안전 기법을 도입해야만이 이런 되겠다라고 하고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상황별로 특히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오인 사고도 있습니다. 뭐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막 웅성하면서 그렇죠. 네. 서로 먼저 피하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곳에 몰리니까 특히 4층 같은 경우는 경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아마 보기에는 어떤 안전 가드도 없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사고가 나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테러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가장 위험한 곳에 4층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누굴 밀었다라고 하면 또 이런 압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야구장뿐만 아니고 야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또 밖에서도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야구장에서 가파른 계단, 이 보행로도 위험하지만 그만큼이나 요즘 이 도심에서도 집회가 이뤄지거나 행사가 있을 때 인파가 좀 지하철역으로 갑자기 몰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하철 안에 있는 그 밀집도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고는 안 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뭐 힘들긴 하지만은 좀 늘렸다라고 하지만 고생을 뭐 치르고 하지만은 사고는 안 나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지하철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실현을 했어요. 아, 이미 들어간 이미 상태죠. 들어갔어요. 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목적에는 이제 전철이 옮겨주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지하철 안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철 안에서 무슨 불이 났다, 무슨 폭탄이 터졌다라 하면 목적이 이제 달라지죠. 네. 대피하는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 목적들이 밀린 사람들이 다른 칸으로 가든지 내리려고 할 때 그 입구에서 이제 압사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들이 서로 다를 때 발생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내가 꼭 저 지하철을 타야 돼요. 네. 라고 했을 때 목적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야구장이라는 경기장 같은 데도 정말 꼭 이 시간에 꼭 들어가야 돼요. 빨리 봐야 하니까. 봐야 네. 되니까. 또 홈런을 쳤는데 야구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서로 보려고 하죠. 네. 이랬을 때 목적이 이제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실현됐을 때 이제 사고는 나지 않고 서로 목적이 이제 충돌했을 때 이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을 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라도 또 순식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떤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오인 사고. 네. 뭐 작년엔가 이런 경우도 있죠. 뭐 10여 명이 막 다치고 그랬어요. 전철을 막 누가 뛰어다니고 했는데 네. 약간 이제 이분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바쁘거나 했었는데 사람들이 무슨 뭐 오인 사고로 막 신고하고 해가지고 서로 피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작 본인한테 뭐하니까 뭐 바빠서 이랬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기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인 사고 대비해서도 꼭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최근 봄이 되니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나 이 야외 행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이나 뭐 사고를 하면은 제일 먼저 예방 단계가 있거든요.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비가 있거든요. 사고 나면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화재가 나면 지금 소화기를 놔두고 있죠. 이건 대비 단계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응 단계라고 있어요. 정말 사고가 나면 불이 나면 저걸 꺼야 되잖아요. 누가 끄냐는 얘기죠. 저걸 그러면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그렇죠. 얘기죠. 이런 대응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났을 때 뭐 복구 단계죠.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도 어떤
피난 지역, 그 재난 선포 지역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구 단계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사고 났을 때 대응 단계, 막 1, 2, 3단계 나듯이 네. 이런 사고도 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 있는데 지금 맹카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방 단계 있죠. 여기에서는 불이 나지 않으려면 지금 압사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예방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잖아요.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안전 관리 능력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죠. 구조물이 떨어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못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을 곳에 대해서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 예방 대책이겠죠. 네.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사고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방 대책이 되는 것이죠.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사전이니까 예방이니까요. 이걸 사전에. 네.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나 스스로 나의 안전을 또 항상 또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셨습니다. 이렇게 예방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좀 대비책도 그렇죠. 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이제 대비할 거냐는 네.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저 소화기를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심폐소생술 환자가 있으면 누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누가 할 거냐는 얘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다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그 경기장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대비 주로 휴일날 많이 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인파가 많아서 사고가 났으면 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과 의료병원 있죠. 네. 연계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것도 준비가 돼야 했어요. 이게 이제 대비죠. 또 어떤 그 의료 요원들, 심폐소생 요원들, 관리 요원들, 현장에 있는 사람과 사고 났을 때 여기서 가면은 누가 여기서 어떤 119 어떤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서 어떤 병원에 분사를 할 것이냐, 최대 몇 명이 났을 때 이런 대비책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죠. 이런 것도 이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예방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대응 요령도 그렇죠.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사고가 딱 났어요. 네. 났으면 정말 의사가 몇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걸 준비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의사 몇 명은 여기서 하고 또 압사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병원의 어느 과, 또 어떤 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느 과, 또 의료진 또 간호사들 있죠. 네. 이런 것들.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심폐소생 요원들은 어떻게 되고 소화기 뭐 작동 요원, 뭐 교통 통제 요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뭘로 합니까? 어떤 가상 우리가 훈련하죠. 네. 이건 대응 연습이거든요. 불이 났을 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산불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니까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이걸 가상해서 여기 삼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또 일루 여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가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도 좀 필요하죠. 미리미리 좀 대응을 좀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좀 훈련을. 몸에 체득을 좀 해놔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방과 대비책 또 대응책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지난 7월부터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분류되고요.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좀 대책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이태원에 압사 사고 났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네. 법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기존에는 지금 사회 재난과 지금 뭐 자연 재난 있거든요. 자연 재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막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이런 상태에서 재난이 발생한 자연 재난인데 사회 재난이거든요. 사회 재난은 보면 뭐 화재나 붕괴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된 걸 사회 재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했을 때 기존에 보면 저렇게 돼 있거든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 오염 사고 등에 따른 피해가 대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 재난이라 하는데 네. 압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 한 이틀 하루 반 정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나면 재난 선포를 하거든요. 네. 재난 선포를 하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서 정부 조직이 쫙 움직이는데 재난 선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보니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압사가 없는 거예요.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네. 그래서 뭘로 해석을 했냐면은 기존의 환경 오염 사고 등 있죠. 네. 등을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반 만에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적으로 움직이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작년이죠. 여기에 다중운집 인파 사고 등이라는 저 용어가 들어가 있죠. 이제는 뭐가 되냐면 저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고잖아요. 네. 그래서 저 용어를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그 이태원 압사 사고에 뭐 20여 통 이상의 계속 신고 전화가 오잖아요. 네. 위험하니까. 근데 거기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위험을 못 느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것도 이제 안전무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전화를 딱 받았어요. 곧 죽게 생겼으니 대책을 세우세요. 라고 하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뭐 사람이 얼마나 뭐 죽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르니까. 그래서 20여 번 전화를 받고도 대응이 미흡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불이 났다고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신속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골목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화재가 압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지 않는데 전화 받는 사람들, 우리 현 수준의 관리 안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압사가 훨씬 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의해서도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재난 상태 159명이 사망했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압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뭐 학습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의해서도 배우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신종 재난에 네. 대한 좀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좀 해야 그렇습니다.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뭐 정부와 뭐 많은 그 업체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본인 스스로도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령 개정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회장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안전무지를 타파하고 위기 시에 골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평소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 또 국민들 상대로 해서도 우리가 가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저는 교육을 이제 실시하나 안 하냐가 옛날엔 중요했었죠. 교육이 없었으니까. 지금 네. 교육을 하거든요.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교육을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콘텐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신종 재난을 알려줘야죠. 네. 신종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갑자기 생활하는데 휴대폰이 멈췄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막막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생활 심정지라 하거든요. 네. 이태원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피지컬 심정지였는데 이런 것들이 멈췄을 때 생활 심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움직이고 숨을 쉬는데 네. 연락할 수도 없죠. 이런 상태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새로운 신종 재난, 복합 재난 했을 때 관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어떤 교육의 콘텐츠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컨텐츠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안 생기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